어떤 한 건물에서 흰 물체가 트레일러에 실려 나옵니다. 트레일러에 실린 물체는 한눈에 봐도 거대해 보였는데요. 엄청나게 길고 큰 물체는 차도를 가득 메우며 초록색 철근 구조물 앞에 서더니 서서히 일어났습니다. 이는 한국이 이제 더 이상 지구에 머무르지 않고 우주로 그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준비가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국산 자체 기술로 만들어진 누리호 우주로켓이 발사를 위해 발사대에 거치된 상태인데요. 과거 우리나라는 나로호를 발사해 성공한 사례가 있었지만 당시에는 러시아 로켓 발사 기술이 들어가 독자 기술로 우주로켓을 발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우주로켓 발사 기술 때문에 중국과 일본이 난리가 났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한국이 우주로켓을 발사하는 것이 아니라 ICBM 기술을 확보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또한 한국은 누리호 발사로 두 가지의 군사기술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국에서 많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리호 발사 성공의 중요한 요건은 무엇이며 주변국들이 왜 누리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한국이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얻을 수 있는 군사기술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의 발전은 빛의 속도와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느새 독자 기술만으로 우주에 인공위성을 올릴 수 있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이에 주변국들은 한국의 우주로켓 기술이 단순히 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국 대도시에 탄두를 실어 나르는 미사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주로켓이 직각으로 발사되면 인공위성이 되지만 발사 각도가 기울어지면 ICBM이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중국과 일본의 다수의 매체들이 한국의 로켓 발사에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일본 네티즌들이 더 난리가 났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만들고 있는 걸까? 보면 볼수록 신기한 느낌이면서 ICBM 형상이 보이기도 하다. 자위대는 이지스함 3척을 배치하고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로켓이 잘 떠오르게 돼도 그 뒤에는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이 조종하면 분명 일본에 떨어집니다. 그때는 한국이 저지른 일에 대해 유감 정도만 표시하겠죠. 그럼 좋잖아요? 분명 일본에 미사일을 발사할 겁니다. 핵탄두가 없다고 해도 그렇게 큰 연료가 가득한 로켓이 원자력 발전소에 떨어지면 제2의 후쿠시마 사태가 일어나겠죠. 방위성은 긴급히 군함을 배치할 것을 부탁합니다. 어떤 일본 박사에 따르면 스마트폰과 자동차 조선 등을 주도하는 제조업 강국 한국이 힘을 모으면 로켓 개발은 어렵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꼭 일본에 떨어질 것 같다라며 누리호가 로켓이 아니라 미사일이고 그것이 자신들에게 향하고 있다고 걱정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인하대 항공우주학과 노태성 교수는 이와 관련해 궤도에 인공위성을 올리거나 우주 쪽으로 물체를 내보내는 목적이라도 원리가 같기 때문에 무기로도 사용될 수 있다며 선진국 입장에서는 기술을 돈을 주고 팔았는데 받은 쪽에서 무기를 만들면 위협이 될 수 있으니까 전혀 기술을 주지 않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많은 전문가들은 위성 발사용 우주 로켓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원리가 다르지 않다는 이유로 이번 누리호 발사를 ICBM 기술 확보와 동일선상에 놓고 보기도 합니다. 그 이름도 군사무기에 붙는 제식명칭과 비슷했습니다. 누리호는 KSLV-2 한국형 발사체라고 한동안 불리다가 공식 명칭이 누리호로 결정되었는데 KSLV-1은 나로호입니다. 이 때문에 주변국들은 누리호가 ICBM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러시아와 미사일 기술 관련해서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한국은 로켓을 개발할 때 러시아의 기술을 많이 참고한 것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일각에선 독자 기술로 만든 누리호가 러시아와 협력해 만든 나로호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갖기도 하는데요. 나로우주센터 관계자는 누리호가 나로호보다 성능 면에서 월등히 앞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추력면에서 나로호가 100kg의 위성을 우주 궤도에 올릴 수 있다면 누리호는 15배 무게인 1.5톤의 실용 위성을 우주 궤도에 올릴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누리호의 자체 무게는 약 20톤이지만 연료 주입이 완료되면 202톤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나로호 크기가 아파트 15층 정도의 높이인 33.5m였던 데 비해 누리호의 경우는 20층 높이인 47.2m에 달하는데요. 덕분에 많은 연료를 탑재할 수 있어 누리호의 목표 고도는 나로호보다 2배 이상인 600에서 800km에 이릅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나로호의 추진체가 지게차면 누리호는 트레일러라고 비유하기도 합니다. 독자적인 로켓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지금까지 11년이라는 오랜 시간과 한국의 300여 개 기업이 참여했는데요. 한마디로 우주발사체는 한국의 모든 기술력의 총결집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성공 여부를 떠나 발사체의 독자 개발이 가지는 의미가 큽니다. 국가안보 측면에서 새로운 문을 열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인데요. 우주 기술은 미사일 기술 통제체제와
미국의 국제무기거래 규정에 따라 국가 간 기술 이전이 엄격히 금지된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독자적인 우주 항공 기술을 갖기 위해서는 웬만한 자금력과 연구기관으론 어림도 없는 상황이죠. 이에 강대국들은 우주 항공 기술을 독점함으로써 그들의 군사력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인공위성과 군사위성으로 동맹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도 미국의 영향력 아래 GPS나 군용위성을 통한 군사 데이터 링크를 빌려 쓰는 입장이었는데요. 누리호 발사가 성공함에 따라 한국도 독자적인 GPS나 군용위성을 통해 데이터 링크 체계를 구축해 자주국방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가게 됐습니다. 이번 누리호 발사 성공의 연구원들과 기술자들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했는데요. 제일 먼저 고려되는 것은 바로 기상입니다. 모든 과학의 집약체로 불러도 과언이 아닌 우주 로켓은 온도, 습도, 압력, 바람, 낙뢰, 구름 등에도 민감하게 반응해 발사에 차질을 줄 수 있습니다. 다행히 한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온도, 습도, 압력에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가령 온도의 경우 영하 10도에서 영상 35도까지가 발사 가능 조건인데요. 한국의 기후 조건에선 한겨울 혹은 한여름이 아니라면 발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바람과 낙뢰는 요주의 관리 대상입니다. 발사대에 서 있을 때는 물론 대기권 비행 중에도 누리호는 끊임없이 바람에 영향을 받는데요. 지상풍, 고층풍을 시시각각 감시해야 하고 행여나 번개를 맞으면 전기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으며 물을 잔뜩 머금은 구름 같은 경우 비행 궤적에 있어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발사 시간을 조정해야 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한국은 10월에 발사를 결정하게 된 이유인데요. 기상 요건이 충족된다면 발사 준비는 끝난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기술적 요건에 의해 성공 여부가 달라집니다. 3단 로켓으로 구성된 누리호 1단은 75톤짜리 엔진 4개가 묶여 있습니다. 이 엔진 4개가 하나처럼 제어되면서 작동해야 정해진 궤도를 유지하면서 비행할 수 있습니다. 누리호는 발사 127초 후 대기권을 벗어나 고도 59km에서 엔진 1단을 분리하고 2단 엔진 점화로 추진력을 높인 뒤 274초 뒤 고도 258km에서 2단 로켓을 분리합니다. 발사 16분 7초 후에는 1.5톤 무게의 모형 위성을 분리해 우주 궤도에 진입시키게 되는데요. 이런 일말의 로켓 분리 작업이 16분 안에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하나라도 어긋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과거 나로호도 제때 엔진이 분리되지 않아 목표 궤도에 진입하지 못하였고 결국 실패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과정이 모두 잘 이루어져 목표 궤도 안착에 성공하여 한국은 세계 7번째 독자 기술로 1톤 이상의 실용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국가가 됐습니다. 누리호가 실용 위성으로 분류되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리호가 탄도미사일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누리호가 처음부터 액체 연료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연료 주입에 시간이 오래 걸리며 더구나 산화제로는 초저온의 액체 산소를 쓰기 때문에 군사적 용도엔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료 주입 시간이 사실상 필요 없는 고체 연료 추진 체계가 누리호에 적용되지 않은 건 작년 7월까지만 해도 한미 미사일 지침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우주 발사체의 고체 연료 추진 체계를 적용하는 게 불가능했는데요. KSLV-2가 개발되기 시작한 때는 2010년으로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로켓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말이 달라졌습니다. 현재 한국은 미사일 지침이 사라져 고체 연료 사용에 대한 규제가 완전히 풀린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번 누리호 발사 성공의 ICBM 개발도 급속도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미 ICBM 개발이 완료된 상태이며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농담이 돌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내년부터 누리호 개량 사업에 본격 착수, 현재 1.5톤 수준인 탑재 위성 중량을 2.7톤 이상으로 늘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말은 한국 정부가 ICBM을 개발하게 되면 그만큼 탄도 중량이 늘어난다는 말이기도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300톤급 추력을 갖춘 누리호의 로켓, 추진체 기술이 현무호를 개발하게 될 때 기술을 공유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중량 8톤급 탄두를 1000km 이상 사거리까지 보낼 수 있는 진짜 괴물 미사일이 탄생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연료 관련해서도 한국의 정유 기술은 세계에서 최고로 꼽히고 있으며 액체 연료로 사용되는 케로신뿐만 아니라 고체 연료 생산에 무리 없어 보입니다. 또한 한국은 최근 고체 연료 엔진 개발에도 성공해 2024년에는 고체 연료 엔진을 단 로켓을 발사할 예정인데요. 그렇게 되면 한국은 완전히 ICBM 기술을 확보하게 되며 군사력 측면에서 동북아시아의 한 축을 담당하게 돼 누구도 못 넘보는 군사력을 지닐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형 GPS인 KPS 확보와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두 가지 큰 군사 자산을 확보하게 되는 셈인데요. 날로 발전하는 한국의 위상에 박수를 보내며 한국의 이름이 우주에서도 널리 퍼지길 기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